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이 있는데요. 과거에 밤의 대통령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언론 권력을 두고 한 말입니다. 언론과 권력이 힘을 합쳐서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치던 시절에 안 좋은 얘기죠. 자, ABC 협회가 있습니다. 신문, 잡지 발행 부수와 유가 부수를 산정해서 그 신문의 영향력과 그에 따른 정부 광고, 기업의 광고를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요. 조선일보가 부수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압수수색까지 했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론 현상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오늘은 아젠다 대 프레임 시간에 두 분과 함께 이 얘기 먼저 나누겠습니다. 서강대 신방과 유현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대 신방과 황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유료 부수가 100만 부 넘는다. 조선일보의 발행 부수 얘기입니다. 추세이긴 한데 좀 신문 자체가 많이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만 신문 시장의 구독 상황, 사실 라디오도 똑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황 교수님부터 먼저 한번. 지금 여기 유료 부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신문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조사된 결과하고 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 평가되는 거하고는 지금 차이가 좀 큽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 아직도 100만 부 넘는다고 얘기하지만 네네. 실제 조사된 거는 뭐 100만 부 내외라 하더라도 네. 시장에서 지금 보기에는 100만 부보다 훨씬 못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나머지 신문들은 뭐 사실 지금 발행 부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추락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과연 이 발행 부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게 왜 생겼냐면 사실 시장에서의 광고 단가 책정 때문에 네네. 한 30년 전에 생긴 제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공정하게 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하려고 보면은 지금은 종이 신문 발행 부스보다는 네. 인터넷에 있는 그 클릭수라든지 툴이 달라졌으니까. 노출도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야죠. 근데 이 제도를 가지고 아직도 지금 이게 사실 정치적인 문제와 시장 문제와 언론사의 문제가 지금 다 얽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치 요즘 보면 이게 흘러간 옛 노래들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네. 좀 한심하긴 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잘못돼 있고 또 네. 신문사들이 이걸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도 잘못돼 있고 네. 또 과거의 조사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ABC 제도 같은 것도 좀 네.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총체적으로 한번 손질을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총체적 봅니다. 손질이 네. 필요하다. 좀 시대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유 교수님. 그 말씀하신 거에 뭐 조금 다른 거 다뤄지지 않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방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뭐 100만 부 넘는다고 막 그랬을 때 저도 안 네. 그래도 이걸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랑 좀 얘기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좀 웃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없어진 직업 중에 네. 그 신문 가판대랑 그다음에 신문 판매원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네. 그러니까 사실 100만 부가 넘는다는 것은 어디 숨어 있는 나라가 있나? 100만 부를 도대체 누가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조선일보만. 그러니까 네. 학생들 자체한테도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1등이잖아요. 그리고 네네. 1등이라 그래서 참 많은 베네핏을 누렸어요. 뭐 1등 네. 신문 뭐 정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1등이면 1등 다워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뭐 물론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나온 걸로만 보면 일종의 약간 짬짬이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1등이라고 말하기엔 참 약간 추악한 민낯도 좀 보이고 그리고 엄격하게 따지면 이게 이제 밝혀지면 위법성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청취자들이 조금 이게 무슨 내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거 다 우리 세금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무슨 1, 2억이 아니라 뭐 조금 많게 말하면 막 수백억씩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근거가 되는 수치를 만약에 뭐 알면서도 속였다. 네. 그리고 혹은 ABC 협회랑 이렇게 뭐 짬짬이가 됐다. 이러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2019년에 그 저널리즘 토크쇼 J 저도 네. 프로로 나갔었습니다만은 거기서 계란판. 일정 부분 이게 네. 다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이만큼 찍어서 기본적으로 이만큼은 어차피 가지 않을 거니까 네. 그걸 무슨 뭐 계란과 관련해서 계란판 뭐 이렇게 한다라든가 폐지로 활용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거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있어서 조금 그 1등이면 1등답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1등 브랜드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수소 얘기하고 막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디오도 힘들고 신문도 힘들고 그렇다. 네. 근데 자신들이 업계 1위다. 그럼 뭔가 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좀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게 뭐 국민으로서 연구자로서 좀 바람입니다. 예. 뭐 두 분 다 공이 똑같은 비슷한 지적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고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집에서 이렇게 쫙 펼쳐서 안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 신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추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일면, 헤드라인, 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아주 중립적인 저널리즘에서 사진을 뭐 최소화한다든지 뭐 여러 맞습니다. 얘기가 맞습니다. 있습니다만
신문 1면에 나왔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 이른바 영향력이거든요. 아직도 인터넷을 통해서 포털을 통해서 뉴스들이 나오지만 여전히 그런 영향력이라든지 힘은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신문은요 어느 나라나 비슷한데 특히 종이신문은 그 일반 대중들이 그 주 오디언스가 아니에요. 네. 그 오피니언 리더들급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에 그 어떤 어느 정도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고요. 실제 국민들은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이 신문을 왜 갑자기 이렇게 몰락시켰냐면 신문의 강점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단수라든지 위치라든지 네, 이런 거 그렇죠. 방송의 뉴스의 밸류는 우선순위고요. 네네. 근데 인터넷은 그걸 완전히 다 소멸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털이라고 하는 게 신문이 가지고 있는 그 신뢰도라든지 권위, 그러니까 특정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붕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사가 위치되고 이런 것들이 개인의 맞춤형으로 오기 때문에 어느 게 일단인지 어느 게 후단인지 몰라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신문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좀 점점 더 견뎌내기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우리가 신문이라고 하는 걸 저도 맨날 그 신문사분들하고도 언젠가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과거처럼 신문을 그 많은 사람이 보게 해가지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건 이건 희망이 없다. 네. 그거는 불가능하니 퀄리티를 아예 높여서 네. 사람들이 돈을 주고 좋은 정보를 찾는 방식으로 가야. 요즘 의미에서의 구독.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네. 그런 걸 지향해야 이게 존재 가치가 있다. 네.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그 뭐 언론계에 계신들 그 좀 어떤 그 리더급 인사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하루아침에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큰 전환기에 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외국의 전문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종이신문의 멸종 시기를 언제로 봤냐면 24년으로 예상했거든요. 아, 네. 2년 남았어요. 네네. 그러면 사실 얼마 남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렇게 벌써 그거 나온 지가 예측이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때부터 이런 걸 준비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안 바뀌고 있어요. 교수님, 100만 부가 아니라 100만 뷰가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지금 교수님도 그러니까. 얘기해 주셨는데 영향력은 또 네.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추억이 떠오르는 제가 예전에 그 공부하기 전에 광고회사를 좀 다녔어요. 네네. 근데 광고회사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클라이언트랑 얘기하고 그러면은 처음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조중동 일면에 5단통, 8단통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고 맞아요. 조선을 뭐 그겁니다. 백면 잡아줘라 막 이렇게 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실 광고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약간 효과로 보기는 그게 진짜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회사나 언론사랑 이렇게 관계가 형성에 있어서 그냥 주는 게 아니 이런 면도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제가 신문방송학과 있습니다만 전통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신문에 의해 방송에 이런 수업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앰비언트 미디어라고도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뭔가 융합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호한 거군요. 콩벌전서. 이게 네. 뭐다라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미디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미디어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지 네. 신문사, 방송사 이러는 거 굉장히 웃겨요. 실제로 그러니까 플랫폼이 많이 서로 융합되어 네, 버렸으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YTN에 있습니다. YTN이 미디어 그룹인 거예요. 예. 그런데 미디어 그룹인데 여기서 우리 지금 영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로 보이는 라디오도 라디오 하고.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적으면은 이거 그냥 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문도 신문이기 때문에 아 우리 어떡하지? 포털 때문에 큰일 났다. 뭐 스마트폰 때문에 큰일 났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하면은 소위 말해서 국민들한테 삥 뜯는 거예요. 이번에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내가 만약에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라디오다 신문이다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뉴욕타임즈도 똑같은 고민 아니겠습니까? 네. 태평양 너 근데 혁신 리포트라는 게 나왔어요. 몇 년 전에. 그랬죠. 네. 근데 저는 잔뜩 봤는데 뭐가 엄청나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컨텐츠래요. 그리고 결국은 돈 주고 내가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 근데 실제로 뉴욕타임즈는 아시겠습니다만 그 코로나 이후에 백신 트래커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는 신문이 돼버렸어요. 네. 돈 내고. 그러니까 이게 미래형이 뉴욕타임스를 아닐까. 좀 우리가 저도 한 몇 년 전에 어디 뭐 보고서도 내고 네네. 글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뉴욕타임스가 2014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맞습니다. 전략을 세웠는데요. 네. 그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 모바일 퍼스트였어요. 그때 처음 네. 말입니다. 지금은 모바일 온리인지 모르겠죠. 그때는 모바일 퍼스트라는데 편집 회의를 할 때 신문사 편집 회의를 할 때 네. 기자들만 들어오지 말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컨텐트 만드는 영상 하는 친구 같이 와라. 네. 그래서 제작을 해서 이거 그때 슬로건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보는 컨텐츠가 아니라 네. 퍼나를
떠오르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공유하게 하라. 그래서 요즘에- 뉴욕타임스가 재밌는 게요. 온라인이 쫙 올라가면서 오프라인도 들었어요. 네. 그게 참 이례적인 현상인데 오. 그게 일종의 그 굉장히 그 우리가 한번 획기적인 전략인데 사실 벌써 10년 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네. 한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나라의 원래 이 사양 산업의 특징이요. 제도에 의존합니다. 네. 법에 의존하고 제도에 의존 생생을 하니까 우리는 모든 언론사들 뭐 방송도 마찬가지고 신문도 마찬가지고 제도에 의존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혁신이 안 되죠. 네. 최근에 뭐 BBC나 이런 데도 다 혁신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존의 제도를 한번 벗어나 보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에 의존하지 말고 이런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언론사들도 반성해야 돼요. 네. 이게 그런 것이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좀 잡스러운 갈등이 나오는 거죠. 예. 자, 뭐 조선일보 본사가 압수수색됐다. 조금 신문을 보던 세대에게는 굉장히 놀랄 일인데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여전히 좀 이렇게 언론사나 힘 있는 사람들끼리 조금 이렇게 서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까요?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연구자로서 좀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미디어 오늘이나 이런 데 이제 보도된 게 있죠. 실제로 그렇게 보도가 뭐랄까 선택적 정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이클 샌들도 얘기했지만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네. 이게 전략적인 침묵이지. 근데 진짜로 그랬나 어떤 이게 그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언론사 압수수색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큰 근데 사건이죠. 2018년에 한 번 있었죠. 네. 취재 뭐 조선일보 뭐 TV조선 뭐 이래가지고 근데 네. 그때 한 번 있었고 요번에 한 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때는 수백 건이 보도됐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언론사끼리 이게 뭔가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정파도 네. 있고 당파도 있고 막 이렇게 뭔가 정치색.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조금 더 명확하거든요. 조금 더 명확한데 몇 건일 것 같으십니까? 신문사 기본으로 한 종편에서는 이 보도에 의하면 0건이에요. 네. 정권이죠. 그러니까 보도가 한 건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정파나 이런 이념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박 터지게 싸우다가 돈이 왔다. 그럼 갑자기 원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 언론에서 보도 안 되면 국민들이 이게 무슨 사안인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도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EMP에서 이런 얘기 안 하면 국민들은 내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돈이 빠져나가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언론이 좀 치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그러니까 뭐 오늘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 네네. 얘기하길래 조선일보의 이 담당 기자하고 통화했어요. 네네. 뭐 상당히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네네. 분인데 그랬더니 저도 보도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래서 그러냐. 어마어마하네요. 그때 내가 왜 그런가 생각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네네. 저는 뭐 ABC 협회가 조선일보하고 짜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짜고 했다 하더라면 정말 짜고 했다면 이 압수수색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 누가 증거를 남겨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무슨 발행부수 조작하고 압수하는데 조선일보가 공문 보내서 해달라 이런 거 아닐 거라고요. 결국 만나서 얘기해 가거나 뭐 거래가 한번 했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압수수색은 내가 볼 때 정말 2018년에 이게 민주당에서 고발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저 수사 못하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수사를 끝내려면 지금 이게 압수수색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 거죠. 내가 볼 때 형식적 이게 별 압수수색이- 내용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도가 안 기자들이 보기에도 물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네네.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기자들이 보기엔 뭐 있겠어 그거 이제 마지못해 아마 3년 지나서 지금 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쇼업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건 실제는 아닐 것 같고 저는 이거는 뭐 큰 네. 뭐 보도가 안 됐다는 건 좀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긴 네. 하지만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다 이런 겁니다. 예, 자 고소고발건에 대한 출구 전략 같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 시간은 얼마 없지만 좀 짧게 나누겠습니다. 경찰국 설치를 놓고 지금 이제 일선 경찰서장들과 뭐 장관, 비서실장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2.12 쿠데타 하나회와 같다라고 비판을 했고 야권에서는 검찰들은 다 모이면서 경찰은 왜 안 돼? 지금 팽팽합니다. 사안에 대한 정리 말씀 한 번씩 여쭤봐서 듣도록 할게요. 유 교수님 먼저. 네. 저는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그 하나회 발언을 들었는데 저는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 아마 제가 그 뭐 요청드리는 것은 아마 좀 빅데이터를 보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장관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사가 좀 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댓글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시는 보수지를 보든가 네. 아니면 딴 방송을 보세요. 댓글이 어떤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지지율이 오늘 아마 30% 초반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33%. 아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오늘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은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고 죽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검찰은 심지어 평일날 회의했잖아요. 네. 그리고 경찰은 주말에 신고 다 하고 입었어요.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언론에 대해서도 조금 찜찜한 게 뭐였냐면 자세히 보시면요. 평검사 회의하고 검사장 회의 했을 때 네. 카메라 앵글을 어떻게 잡냐면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게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웬만큼 다 이 밑에다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그 언론 보도 보세요. 보면은 누군지 정확하게 다 알아. 우리는 류삼영이라는 분이 그걸 주도했다라는 걸 이미 네. 다 알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얼굴도 지금 거기에 뭐 다 56명이고 나왔죠. 그분들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보면 뭔가 다른 가치가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지율과 관련돼서 분명히 높이고 싶다. 그리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뭐든지 모든 걸 다 장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지금 장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좀 장악해 주세요. 경제 좀. 지금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잖아요.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도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정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대통령실만 바라게 하지 말고 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조금 읽어달라라는 말씀을 좀 뭐 연구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사실 약간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뭐 이건 정확한 과학적 통계는 아닙니다만 경찰서장 회의가 왜 쿠데타냐, 그런 자유도 없냐, 숨막힌다, 이런 댓글들도 참 많습니다. 황 교수님. 글쎄 뭐 모여가지고 뭐 무슨 짓을 하든 뭐 그거에 내가 뭐 그건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가만히 한번 봅시다. 어제 그동안 나온 기사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직접 통합하던 거를 경찰 행안부 장관의 네. 산하의 위원회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네. 이거 반대라는 거죠. 그럼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데가 훨씬 더 정치적이죠. 대통령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네네. 훨씬 더 이건 정부 부처가 더 하죠. 그래 옮겼을 때 뭐가 더 정치적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씩 따져보는 겁니다. 또 하나 민정수석실에서 했다 이 그날 말이죠. 논의 나온 과거에 내용 중에 이 여권에서는. 모임 이유가 뭐냐면 현행 법에 그 행안부 장관의 업무 소관 중에서 네네. 경찰 업무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 법에는 네.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경찰청을 둔다라고 돼 있어요. 둔다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산하기관에 사무는 뒀는데 없죠. 네. 업무소관은 아니다라고 네네. 만약에 이분들 주장이 그거예요. 네네. 그러면 군법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각 예하 군사령부 산하에 예하 사단을 둔다고 네네. 돼 있어요. 그러면 군사령관은 사단장을 지휘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네. 그 물리적 폭력 수단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경찰도 네. 그렇고 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산하기관을 둔다는 얘기는 엄청 완벽한 명령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이거를 예외로 두는 나라는 없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 물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그러니까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행안부 장관 산하로 가는 것이 이런 일을 하는 거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주장하려면 네네. 지난 건국에 지금까지 경찰이 해왔던 그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거 시한본부가 했었던 그거부터 일들. 반성해야 돼요. 네. 모여가지고 우리 정말 잘못했다 그동안. 그걸 하지 말자고. 사실 잘못하면요.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에서 네네. 황운하 의원이 경찰의 롤모델링 아니냐. 그냥 정권에 완벽하게 충성해서 선거 네. 조작하고 국회의원하고 다 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부터 우린 그런 사람 아니다. 네. 우린 전체 경찰은 안 그렇다. 라고 하는 반성부터 먼저 해야죠. 모여서. 네.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한 거 잘못했다. 그러니 앞으로 안 할 테니까 이런 제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과거 정부에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정권에 하고 있긴 한데.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이 정부한테는 난 충성 못하겠다 예.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모였잖아요. 그런데 네네. 모이게 그거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기네들이 징계를 모여서 제일 먼저 받으니까 우리는 잘못했습니다부터 예. 시작해야 되는 거죠. 사실.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너무 뜨거워져서 아쉽습니다. 두 분의 진위는 또 국민들의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상황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슈앤피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현재, 황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